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넘어진 적도 없습니다. 발을 삔 적도 없고 어디에 부딪힌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엄지발가락 뿌리 쪽이 이상하게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가락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뜨겁고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참기 힘들어집니다. 김모 씨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발가락이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서 중요한 건 아픈 부위가 발톱 주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풍이 가장 흔하게 시작되는 부위는 엄지발가락 끝이 아닙니다. 엄지발가락 뿌리 관절입니다. 정확히는 첫 번째 중족 지절관절, 발 안쪽에서 엄지발가락이 발등과 만나는 둥근 관절 부위입니다. 통풍은 이 작은 관절에서 갑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풍은 발가락에서 시작된 병이 아닙니다. 발가락에서 들킨 병에 가깝습니다. 김모 씨가 이상하게 느끼는 건 이겁니다. 다친 적이 없습니다. 찌은 적도 없고 삔 적도 없고 상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절 안에서는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강한 염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요산염 결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산이 관절 안에서 굳어 생긴 아주 작은 크리스탈입니다. 영어로는 모노소디움 유레이트 크리스탈. 이 결정은 현미경으로 보면 가느다란 바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바늘 같은 결정이 관절을 찔러서 아픈 거구나. 그런데 통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증의 핵심은 결정이 관절을 물리적으로 찌르는 것보다 몸의 면역계가 이 결정을 위험신호로 인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산염 결정이 관절 안에 생기면 몸은 이것을 낯선 물질처럼 받아들입니다. 위험한 물질이 들어왔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면역 반응이 켜지고 염증 신호가 나오고 면역 세포들이 관절 안으로 몰려듭니다. 관절은 붓고 빨개지고 뜨거워지며 손만 닿아도 아파집니다. 전문적으로는 NLRP3 인플라마종, 인터루킨 1 베타 같은 염증 경로가 관여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통증 발작은 요산 결정에 대한 면역계의 강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통풍은 관절 안에 크리스탈이 생긴 병이면서 동시에 그 크리스탈에 몸에 과하게 반응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김모 씨는 낮에는 멀쩡했습니다. 출근도 했고 걸어 다녔고 특별히 발이 아프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밤에, 왜 하필 자려고 할 때 발가락이 이렇게 아팠을까요? 통풍 발작은 밤과 이른 아침에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입니다. 요산은 온도가 낮을수록 결정으로 굳기 쉽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체온은 조금 내려갑니다. 특히 손끝, 발끝 같은 말초 부위는 더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엄지발가락 관절은 몸의 중심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산염 결정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전날 땀을 많이 흘렸거나 물을 적게 마셨거나 술을 마셨다면 혈액은 더 농축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혈액 속 요산 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염증 조절 리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호르몬은 하루 동안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밤과 새벽에는 체온, 수분 상태, 염증 조절 리듬이 낮과는 다르게 바뀝니다. 이 조건들이 겹치면 통풍 발작이 밤이나 새벽에 드러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김모 씨의 발가락은 조용한 밤에 몸에서 가장 시끄러운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아침이 되자 김모 씨는 검색을 합니다. 통풍에 좋은 음식, 통풍에 안 좋은 음식, 요산 낮추는 법, 맥주 마시면 통풍 고기 먹어도 되나요? 그리고 비슷한 말을 많이 봅니다. 술 줄이세요. 고기 줄이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살을 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 보면 통풍은 마치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통풍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산은 음식에서만 생기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매일 세포를 만들고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요산을 만듭니다.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생기는데, 퓨린은 음식에도 있지만 우리 몸의 세포 안에도 원래 존재합니다. 즉 김모 씨가 아무것도 특별히 먹지 않아도 몸 안에서는 매일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만들어진 요산을 몸이 얼마나 잘 버리느냐입니다. 요산은 주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나가고 일부는 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대략 3분의 2는 신장, 3분의 1은 장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을 이해할 때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었느냐만이 아니라 이 몸은 요산을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느냐. 같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멀쩡하고 누군가는 통풍 발작이 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의지력의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산을 처리하는 능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가 당겨지기 전에 이미 요산이 높은 상태, 배출이 잘 안 되는 상태, 대사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깔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자기관리 실패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생활 습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풍을 술과 고기만의 문제로 몰아가면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발가락에 붓기가 조금 빠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김모 씨는 다시 신발을 신고 다시 걷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괜찮아졌네? 여기서 많은 통풍 환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합니다. 통증이 사라졌다는 건 염증이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산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혈액 속 요산 수치가 계속 높으면 관절 안에는 요산염 결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기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통풍은 아픈 날에만 존재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풍의 진짜 시간은 안 아픈 날에 흐릅니다. 아프지 않은 동안 요산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결정이 남아있고 다음 발작의 조건이 조용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발작이 끝난 뒤가 중요합니다. 아픈 날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안 아픈 날은 그 경고를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엄지발가락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통풍이 반복되면 다른 관절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발목, 무릎, 손가락, 팔꿈치. 발작이 반복될수록 통증의 위치가 늘어나고 회복 시간이 길어지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방치되면 토파이라고 부르는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결절성 통풍입니다. 귀, 손가락, 팔꿈치, 발가락 주변에 요산 결절 덩어리가 쌓이면서 피부 밑에 혹처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하얀 분필가루 같은 물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요산 결정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통풍은 단순한 통증 문제가 아닙니다. 관절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고 손이나 발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은 한 번 아프고 지나가는 병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반복될수록 몸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병입니다. 김모 씨가 병원에 갔을 때 봐야 할 것은 발가락만이 아닙니다. 요산 수치, 신장 기능,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과 복부 비만, 복용 중인 약. 통풍은 발가락에서 보이지만 몸 전체의 대사 상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풍 환자에게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비만, 만성 콩팥병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심혈관 질환 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통풍 하나가 심장병의 원인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풍이 있다는 것은 몸의 대사 상태와 혈관 건강을 같이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풍은 눈에 보이는 병처럼 시작합니다. 빨간 발가락, 부어오른 관절, 손도 못 대는 통증. 하지만 진짜 확인해야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들입니다. 요산, 신장 기능, 혈압, 혈당,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통풍은 발가락이 아픈 병이면서 동시에 몸 전체를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경고등입니다. 김모 씨가 가장 먼저 바꾸려는 건 식단입니다. 술을 줄이고 과식을 줄이고 과당이 많은 음료를 피하고 내장류나 과도한 육류, 일부 해산물을 조심하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체중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 모든 통풍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풍 치료에서는 보통 혈청 요산을 6.0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복 발작이 있거나 토파이가 있거나 신장결석이 있거나 만성 홍파병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요산 강화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을 안 먹느냐 본인이 감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식단만 하면 괜찮겠지. 약은 평생 먹는 거니까 싫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통풍은 통증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통증이 없어도 요산 수치가 높으면 결정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치료는 느낌이 아니라 수치를 보고 가야 합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 김모 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요산을 낮추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통풍 발작이 다시 온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약이 안 맞나? 먹으니까 더 아픈데? 그냥 끊어야겠다. 하지만 이 시기가 통풍 치료에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요산 강화제를 시작하면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관절 안에 쌓여있던 결정들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흔들리고 몸의 면역계가 다시 반응하면 초기의 발작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요산 강화제를 시작할 때 처음 몇 개월 동안 콜키신이나 NSAIDs 같은 항염증 예방 치료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면 환자는 약을 오해합니다. 약 먹고 더 아프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이 실패한 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이 생겼다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미로 약을 끊으면 요산은 다시 올라가고 치료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통풍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플 때 발작을 가라앉히는 약, 그리고 안 아픈 동안 요산을 낮춰 다음 발작을 줄이는 약.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통풍 치료는 계속 흔들립니다. 김모 씨가 통풍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약입니다. 특히 저용량 아스피린, 티아지드 계열 이뇨제, 루프 이뇨제, 일부 면역 억제제, 고용량 나이아신 같은 약들은 요산 수치나 통풍 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이 있다고 해서 환자가 의미로 끊으면 안 됩니다. 통풍 때문에 약을 끊었다가 더 큰 심혈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제가 통풍이 있는데 지금 먹는 약을 그대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의사에게 하는 겁니다. 약을 유지할지 바꿀지, 통풍약을 추가할지는 의사가 전체 위험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풍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사르탄, SGLT2 억제제, 페너피브레이트 같은 약들은 요산을 낮추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통풍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는 약은 아닙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치료를 하는 중이라면 통풍 병력을 함께 말하고 의사와 상의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통풍은 약 하나만 보는 병이 아니라 내가 먹는 약 전체를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럼 실제로 발작이 왔을 때 김모 씨는 뭘 해야 할까요? 우선 관절을 쉬게 해야 합니다. 아픈 발로 억지로 걷지 않고 가능하면 발을 올려둡니다.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천을 대고 시행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정해준 수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미 의사가 처방해둔 발작용 약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 발작은 초기에 치료할수록 강도와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뜨거운 찜질. 이미 염증으로 뜨거워진 관절에 열을 더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 아픈 관절을 풀어준다고 누르거나 문지르면 염증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발작 중인 관절을 움직여서 풀겠다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술. 통증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건 가장 나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을 진통제처럼 의무로 복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통풍 발작에는 보통 NSAIDs, 콜키신, 스테로이드 같은 약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약을 쓸지는 신장 기능, 위장 상태, 심혈관 질환 여부,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는 발작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발작용 약을 의사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수치료사 입장에서 보는 통풍입니다. 통풍 발작이 지나가도 몸에는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아팠던 사람은 그 발을 피해서 걷습니다. 아픈 관절에 체중을 싣지 않으려고 발 바깥쪽으로 딛거나
반대쪽 다리에 체중을 더 싣거나 보폭을 줄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목 움직임이 줄고 무릎의 방향이 달라지고 골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통증은 사라졌는데 걷는 방식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으로 온 분에게도 저는 가끔 묻습니다. 최근에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아팠던 적 있으세요? 통풍 진단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의외로 통풍 발작 이후 걷는 방식이 바뀐 상태로 지내다가 다른 부위 통증으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통풍이 허리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풍 발작이 몸의 움직임 패턴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풍 이후에는 통증만 볼 게 아니라 걷는 방식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다시 잘 펴지는지, 발목이 충분히 움직이는지, 체중을 양쪽 발에 고르게 싣는지, 무릎과 골반이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는지. 통풍은 발가락에서 보이지만 그 여파는 움직임 전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수치료사로서 꼭 보고 싶은 지점입니다. 김모 씨는 처음에 발가락이 아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풍을 따라가다 보면 발가락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요산이 배출되는 신장과 장, 관절 안의 요산염 결정, 그 결정을 위험신호로 인식하는 면역 반응, 반복 발작과 토파이, 신장 기능과 심혈관 위험, 식단의 한계, 약물 치료의 함정, 그리고 발작 후 남을 수 있는 보행 변화까지 통풍은 발가락에서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발가락에서 들키는 병입니다. 아픈 날에는 염증이 드러납니다. 안 아픈 날에는 요산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발작이 왔을 때만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발작이 지나간 뒤, 통증이 사라진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뒤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통풍을 관리한다는 건 고기 한 점, 술 한 잔만 보는 일이 아닙니다. 요산 수치, 신장 기능,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용 중인 약, 그리고 내 몸의 움직임까지 함께 보는 일입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면 덜 아프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